말이란 한 번 입 밖에 나가면 거두어 들일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들 중에 보면 권력 여부랑 또 상관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경계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선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려 들지 마라. 변하려면 나 자신이나 변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인생의 필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도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째 편안하셨나요? 교수님, 살다 보면 대화하기가 꺼려지는 불쾌한 말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이런 분들 꼭 있죠.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꼭 몇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같이 만나면 굉장히 기분을 좀 왠지 모르게 불쾌하게 만드는, 아니면은 말을 하고 나서도 내 기분을 좀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 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무례한 사람은요, 운이 나빠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에나 무례한 사람들은 일정 비율로 있어요. 어느 그룹에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인생의 필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경계에 대한 바운더리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나와 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무례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얘기하다가 친하지도 않아? 근데 야야, 너 살 좀 빼야겠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옷은 언제 빨아입은 거니? 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마부장 같은 사람들, 자기 딴에는 후배 키운다고 하는 말이긴 한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번 칼에 찔리는 기분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게 칼인지도 모르잖아요. 영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나오는 미란다 같은 분은 권력자죠. 그래도 권력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무례한 사람들 중에 보면 권력 여부랑 또 상관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경계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선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감회로가 작동하질 않아요. 신경과학적으로 거울 유런, 이게 약해요. 마음 이론 능력이 약합니다. 마음 이론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진 않지만 지금 기분이 어떻겠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의 일종의 공감 능력인 거죠. 내 말이 상대방에 어떻게 들릴지를, 남들한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를 스스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말 때문에 내가 좀 상처받았어요, 아팠어요, 그러면 내 말 듣고 상처받았어요? 라고 진심으로 놀라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그러면 사실 정말 나쁜 놈이죠.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솔직함으로 본인 자신을 포장을 해요. 미안해, 난 원래 솔직해서 좀 그래. 미안해, 내가 원래 뒤끝은 없는데 진짜 솔직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솔직한 게 아니고요, 책임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솔직한 사람들은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내 기분대로 말해놓고 책임 안 지려고 자기 솔직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흔히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시엄마들이 며느리들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싸움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본인 마음대로 해놓고 본인은 솔직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동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자녀들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셨는데 얼마나 심심하셨겠어요. 18년을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으니. 편지에다가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아들들한테. 말이란 한 번 입 밖에 나가면 거두어 들일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내 기분대로 말하고 책임은 안 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해밍웨이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실을 말할 때는 우아하게 말해라. 이게 어른의 솔직함인 거죠. 무례한 것 자체를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건 마치 그냥 흙탕물 수준의 물을 먹으라 그래 놓고, 야, 우리 동네 물은 원래 이래, 이게 천연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은요, 우리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받지 맙시다. 교수님, 그렇다면 상대와 대화할 때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최악의 말투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들도 누군가한테 언어의 칼을 휘두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특히 자주 쓰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개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야, 이거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얘기로 뭔가를 시작을 하죠. 겉모습은 사랑인데 사실 속으로는 통제의 언어인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내 말 안 들으면 너 후회할걸?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말 안 들으면 나도 네 편이 안 될걸? 이런 협박이기도 한 거예요. 왜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 엄마 중에 한서진이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이걸 안 하면 너들은 잘못될 거다, 후회할 거다.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사랑을 빙자한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는 실수 두 번째는요. 야, 나 때는 말이야. 나 같으면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상대방을 어떤 비교의 저울에 올려놓는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자기 시대의 잣대로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그 사람이 놓인 상황이 다른데 뭐 본인 회사에서는 안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회사랑 다른데 분위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 사람 하는 느낌이 들고 역시 나는 안 된다는 얘기야? 라는 느낌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 정약용 선생님이 자식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얘기도요.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희 시대는 너의 시대의 방식이 있을 테니 너희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조선시대에. 마크 투웨인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농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14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식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근데 21살 때 보니까 아버지가 7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뜻이에요. 라떼 이거는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요청하지 않는 충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1순위 말투예요.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보기엔 말이야 야 내가 한마디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화는 끝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라고 듣거나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라고 내 귀는 닫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존재인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내 후배도 그렇고요. 내 애인도 그래요.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 들지 마라. 변하려면 나 자신이나 변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의 90% 이상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한마디 때문에 30년 후 정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 때 상처받지 않고 상대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정신과 의사라고 상처 안 입겠어요. 그리고 상처 안 주지도 않을 거고. 근데 임상 현장에서 비교적 검증된 기술 몇 가지만 말씀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무례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웃어주지는 않아도 돼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방금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무례한 사람의 관성을 끊어요. 무례한 사람들은요,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던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안 내더라도 이 선생님 그건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라는 걸 되짚어 봅니다. 두 종류예요. 악의 없이 한 사람들은 되게 이거 머뭇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한 말인데 하고 꼬리를 내리거나 사과할 거고요. 만약에 나를 공격할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면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주먹을 좀 내려놓을 거예요. 의도를 물어보는 부드러운 말은 공격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본인의 행동을 의식하게 만드는 우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감정은 분리하라는 겁니다. 무례한다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의 무례함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난중일기를 좀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맨날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무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도 일기에 보면 그래서 화났다, 그래서 우울했다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만 분리해서 바라보는 진짜 어른의 내공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똑같이 무례한 말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곱씹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셰익스피어도 햄릿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이 세상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좀 더 연극적으로 말해볼까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그 차이는요,
저 사람의 말이 꼭 내 가치를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분리 감각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요, 기능적 관계로 거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중에는 끊어낼 수 있으면 끊어내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들은 아주 친밀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거리를 좀 두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처 직원이나 옆집 주인, 남이죠,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좀 친한 남. 사적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업무 얘기하고 오늘 날씨 얘기하고 그냥 기능적인 소통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킬 때 제가 강조하는 말은 그겁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해라. 또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가 직접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내 꼬투리는 잡히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